네, 산업 분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양승윤 연구원 모시고 로봇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요즘 바쁘시죠? 예. 자, 어젯밤 이 CPI 덕에 미국 CPI 예상치 하회했다는 덕에 미국 시장도 좋았고 우리 시장도 뭐 지금 2% 가까운 상승세. 특히 성장주에 이제 관심이 좀 쏠리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 로봇주는 좀 변동성이 심했습니다. 이 주가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저희가 이제 10월 초에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기다렸던 그 기업이 이제 상장을 하면서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에서 재료로 작용했었던 부분들이어서 그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상장하게 된 이후에 조금 이제 재료 소멸 관점에서 이제 주가들이 좀 하락을 했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상승과 이제 하락을 좀 반복을 하는 그런 혼조세를 이제 보이다가 오늘 들어선 다시 한번 또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간에 뭐 로봇주도 성장주의 하나로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반기 주도주로 좀 기대를 했던 로봇주, 기대는 한풀 꺾였지만 그래도 구조적인 성장성은 유효하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앞으로 실적 기대치를 충족할 종목 선별이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주 실적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지원 캐스터 전해 주시죠. 최근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가 시행되면서 공매도량이 많았던 로봇주에도 어느 정도 호재로 작용했던 시장인데요. 이런 가운데 로봇주들의 실적이 속속들이 나오면서 주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올해 하반기에 가장 관심이 모아졌던 기업이죠. 두산 로보틱스의 실적이 드디어 어제 발표가 됐는데요. 지난달 코스피 상장을 이룬 후 처음으로 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3분기 매출액 125억 원으로 전년 대비 56%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이런 매출 성장에 비해서 매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3분기 61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면서 지난해에 이어서 적자가 지속이 됐습니다. 이 전년 동기 그리고 직전 분기와 비교해 손실폭이 커진 건데요. 이 두산 로보틱스 측이 제시한 올해 실적 추정치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 4분기에만 매출 308억 원이 필요하고요. 영업이익은 82억 원을 기록을 해야 됩니다. 다만 두산 로보틱스의 최근 분기 실적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이렇게 올해 실적 추정치를 맞추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두산 로보틱스와는 달리 반대로 전년도 실적을 초과 달성하며 연간 목표치를 조기로 달성한 기업도 있습니다. 바로 어제장에서 급등으로 마감한 스맥인데요.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누적 매출액이 1,337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67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11.6%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139%나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터키로의 해외 수출이 확대가 되면서 매출이나 이익 성장세가 돋보였다고 합니다. 이에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팅크웨어 살펴보겠습니다. 블랙박스 기업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최근에는 로봇 청소기로 핫한 기업이죠. 이 3분기 매출액은 1,060억 8천만 원으로 2분기에 이어서 연속으로 1,000억 원을 넘겼는데요. 영업이익은 119억 5천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42.2%나 증가를 했습니다. 로봇 청소기 제품의 성수기는 하반기인 만큼 4분기에도 상당한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이외 다른 부문의 실적 상승도 기대가 되면서 올해 전체 매출액 4천억 원이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봇주들의 실적을 발표하면서 어떤 기업은 세론, 어떤 기업은 오히려 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기업들이 주가의 지속성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인지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네, 로봇주들 중에 상당히 실적도 좋은 기업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있는데 우리 삶 속에 로봇이 들어오는 만큼 로봇주 실적도 높아지는 것 같아요. 3분기 실적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지금 이제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시장 기대감과는 다르게 이제 대체적으로 부진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까지 해가지고 이제 웬만한 기업들, 뭐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주요 기업들 이제 실적이 다 나온 상황인데 뭐 전년 대비 성장하는 기업들도 있긴 했지만은 대체적으로는 저희 실적 레벨에 좀 기대치에 좀 미치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로봇 수요가 안 좋아서 그런 거냐, 뭐 한국만 그런 거냐, 좀 이제 의문점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뭐 한국만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일본이나 뭐 유럽, 미국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고금리 상황,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이런 로봇과 같은 그런 설비 투자로 좀 이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조금 부진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가지고 뭐 로봇이야말로 진짜 이 기대를 먹고 가는 종목이라고 보니까 아무래도 공매도가 많았습니다. 근데 정부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로 어쨌든 간에 주가 상승이
제한 요인이었던 로봇주에는 호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제가 이제 이해하기로는 이런 뭐 이제 로봇 기업들이 워낙 또 코스닥 시장에 많이 상장이 되어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상위 150개 종목에 대해서만 공매도가 허용이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어서 이제 거기에 들어가 있는 로봇 기업들 물론 이제 공매도 부담들이 있었겠지만은 오히려 이제 안 되어 있는 기업들이 훨씬 더 예. 많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공매도 이런 규제 뭐 완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실질적으로 미친 영향은 뭐 크지는 않을 것 같다. 다만 이런 시장에 대한 뭐 심리 개선에 대해 측면에서는 조금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도로교통법상 로봇은 차마로 분류돼 있어가지고 보행자 통로를 통행할 수 없었는데 이달 17일부터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로봇의 실외 이동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로봇이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는 그런 그 섹터가 될 수 있겠는데요. 관련된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정훈 캐스터 전해주시죠. 그동안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 국가들과는 달리 1960년대 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율주행 로봇은 차마로 분류돼 보도나 횡단보도에 진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27일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로봇업계의 오랜 수건이 드디어 해결된 건데요. 이제 오는 11월 17일,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에 발효되죠. 어떤 점들이 바뀌는 건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된 지능형 로봇법에는 로봇의 실외 이동 허용을 하기 위한 조항들이 담겨 있습니다. 실외 이동 로봇의 정의, 그리고 운행 안전 인증 체계, 그리고 보험 가입 의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또 그동안 한시법이었던 지능형 로봇법이 영구법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지능형 로봇법은 한시법이어서 10년마다 국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법률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만큼 부측에서 기존 한시법을 영구법으로 전환하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좀 더 조항별로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에 있는 실외 이동 로봇이란 배송 등을 위해 자율주행 운행이 가능한 지능형 로봇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원격 제어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에 맞춰 새로 만들어진 실외 이동 로봇 운행 안전 인증 제도에 따르면 안전 인증을 받으려는 실외 이동 로봇은 최대 이동 속도가 15km 이하여야 되고요. 최대 질량은 500kg 이하여야 합니다. 또 앞서 세 번째로 살펴봤던 보험 가입 의무도 짚어보겠습니다. 안전 인증을 받은 실외 이동 로봇 운영자는 보도 등에서 로봇을 운행할 경우에 보험이나 공제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향후 로봇을 활용한 사업을 진행할 때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건데요. 이에 따라 지난 6월에 민관합동 로봇 보험 개발 협의체가 구성되었고 또 협의체에서는 관련 보험이나 공제 상품 및 표준 약관 개발 또는 운영 업무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 개정 지능형 로봇법의 본격 시행으로 서비스 시장에서 다양한 로봇이 활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표적으로 실외 배송 로봇 시장의 활성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실증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는 사진은 테헤란로의 로봇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11월부터 12월까지 테헤란로 일대에서 실외 로봇 배달 서비스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우아한 형제들이 주관하고 5개 기관,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코엑스몰을 중심으로 실내외 배달 로봇을 운용하는 대규모 로봇 실증 사업인데요. 이와 함께 국내 상장 기업 중 유일하게 실외 자율주행 실증 테스트를 완료한 로보티즈가 또 한 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외로도 정부의 로봇 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는 곳곳에서 보이고 있죠. 이 개정 지능형 로봇법의 본격적인 시행과 함께 정부가 올해 내로 발표할 예정인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도 로봇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지난 3월이었죠. 첨단 로봇 규제 혁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는데 51개 핵심 과제를 개선하고 또 이 중에서 39개 과제를 내년까지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꼽히는 로봇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정부는 인간과 로봇 사이의 공존사회를 앞당기겠다는 전략인데요. 이 같은 정책 의지는 글로벌 로봇 3대 강국의 실현으로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이 로봇을 보면은 이게 졸졸 따라다니는 거 보면 막 하인이 따라다니는 느낌이 들어요. 그 로봇 어원 자체가 그렇죠? 네, 로봇 어원 자체가 뭐 로보타 뭐 이런 이제 과거 체코 그리고 뭐 슬로바키아 이런 이제 언어 이제 그런 언어로 저희가 이제 만들어지게 됐는데 그 말 뜻에는 이제 뭐 노예라든지 뭐 노동자 이런 의미들이 담겨 있어가지고 인간들이 뭐 예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로봇에 대해서는 뭐 이런 인간의 일을 뭐 대체해주거나 아니면 이제 인간의 일을 대신해주거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담지 않았었나 생각.
생각을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자, 이번에 그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이 이제 17일부터 시행이 되면은 로봇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실외 이동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일반 보행자 통로라고 하면 보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까? 어디까지 가능합니까? 딱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도 통행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기존의 그런 실외 이동 로봇들은 뭐 도로교통법상 그리고 지능형 로봇법상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상 여러 가지 규제들로 인해서 애초에 로봇에 대한 정의도 없었었고 그리고 아까 저희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차마로 분류돼서 뭐 보도 통행이 불가능하고 굉장히 이제 규제로 많이 쌓여 있었던 예. 이제 분야로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올해 들어서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뭐 처음으로는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도로교통법이 이제 저희가 개정안이 공포가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에는 이제 지능형 로봇법이 같이 시행이 되면서 일단은 이제 로봇들이 밖에 돌아다니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어졌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능형 로봇법 개정으로 로봇 활용도가 아주 좀 넓어질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넓어질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까지는 이제 로봇들이 다 뭐 빌딩 안이나 뭐 건물 안 이런 실내 공간에서 주로 활용이 이제 되어 왔었지만 이제 밖에까지도 저희 활동 영역이 이제 넓어진다라는 관점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뭐 대표적인 어플리케이션 이제 활용 방법으로서는 이제 아마 이제 가장 처음으로 이제 순찰 용도가 많이 활성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뭐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라든지 아니면 음식 배달과 같은 이런 실외 배달 쪽까지도 저희가 영역을 이제 확대해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그 실외 배달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가 뭐 이제 여러 가지 규제가 풀리긴 했지만 또 한 가지 이제 보틀렉이 있는 상황인데 이 생활물류법이 같이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네. 이미 이제 개정안이 이제 심사 진행 중에 있는데 이 그동안 이제 배달이나 이런 택배 배달 이런 측면에서 운송 수단에 로봇이 같이 저희가 포함이 될 필요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관련된 법안 개정도 같이 진행이 돼야지 이제 완전히 이 로봇 산업을 둘러싼 규제가 풀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좀 약간 궁금한 게 로봇이 배달에 이용을 한다 그러면 건물의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탑니까? 그것도 알아서 탑니까? 그 부분도 사실 저희가 연초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규제가 풀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기술적인 이제 그 부분들도 이제 저희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엘리베이터 제조사라든지 아니면 로봇산업진흥원 이제 이런 각 기관들과 기업들이 협력을 하면서 이 로봇과 엘리베이터를 연동하는 이런 기술들이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예. 로봇이 가가지고 이제 뭐 통신 시선을 보내면은 이제 엘리베이터가 도착을 해서 열리고 저희가 층수를 선택할 수 있고 약간 이런 형식으로 좀 이제 발전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또 일부 로보티즈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예 그 로봇 위에다가 팔을 달아가지고 예. 알아서 이제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제 열고 이런 형태까지도 이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네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보도가 이렇게 평평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울퉁불퉁하고 이렇게 턱도 많고 그런데 이런 건 상관없을까요? 굉장히 좋은 부분들 많이 질문 주시고 계시는데 딱 이 그 단차 극복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네. 있습니다. 지금 저희 뭐 영상이나 사진으로도 많이 나왔지만은 보통 이런 실외 배송 로봇들은 다 바퀴형 로봇이어서 그렇죠. 일정 수준의 단차를 극복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들이 있지만은 최근 이제 모빈과 같은 이제 모빈이라고 하는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모빈과 같은 기업들은 그런 이제 단차를 극복할 수 있는 바퀴형 로봇들도 같이 개발을 하고 있어서 뭐 기술적으로는 웬만큼은 다 좀 해결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뭐 장기적으로는 이런 이제 바퀴형 로봇뿐만 아니라 이제 족형 로봇들, 이제 다리형 로봇들까지 이제 도입이 될 수가 있고 다리형 로봇들은 이런 단차 극복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서 뭐 이제 사실 기술적으로 크게 어려운 부분들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로봇 산업의 활성화에 어느 정도 걸림돌이었던 것들이 하나하나 치워지면서 이 로봇 수요라든지 로봇 활용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질 것 같은데 덩달아서 이제 로봇 주가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상승 모멘텀이 될까요? 이미 오늘 좀 오르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이제 관련 기대감들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봇 관련 종목들 지금 3분기 실적이 그다지 좋지 않았음에도 예. 불구하고 올해 좀 이렇게 오늘 이렇게 좀 반등이 세게 나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이번 주 금요일 날 예정된 그런 이제 법안 시행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 당분간 좀 견조한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이번 이제 지능형 로봇법뿐만 아니라 또 아마 연내에는 그 제4차 지능형 로봇 기본 계획 또는 뭐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이라고 하는 또 이제 정책이 공개될 예정이어서 올해 하반기 이제 남은 이제 기간 동안 이런 정책 모멘텀이 이 로봇주들을 좀 주도해가는 그런 국면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 올 하반기가 로봇 산업에는 어떤 좀 중대한 전기가 하나의 전기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지금 잠깐 언급해 주신 대로 첨단 로봇 산업 발전 전략 1.0 이게 정부가 지금 발표 계획 중이라고 하는데 어떤 전략입니까 이게? 일단은 이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실외 이동 로봇 이렇게 좀 특정돼서 한정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제4차 지능형 로봇 기본 계획은 로봇 산업 전체를 망라를 하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이름부터가 이제 제4차인 만큼 그동안 저희가 1차, 2차, 3차, 지금 3차 지능형 로봇 기본 계획이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내년부터 4차에 들어가야 돼서 이제 연내 공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전체적인 부분들 망라를 하고
있고 과거 1차부터 3차까지 있었던 그런 정책적인 내용들을 일부 계승을 하면서 좀 부족했던 부분들이 보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가장 큰 틀에서는 이제 기술 개발을 지원을 해주고 같이 도와주는 정책적 지원들 그리고 이제 로봇이 보급이 활성화가 돼야 되니까 이런 보급 측면에서의 정책적인 지원들 그런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정권에 관계없이 계속 꾸준히 추진돼 왔던 거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맞습니다. 정부가 바뀌더라도 계속해서 이 기조 하에서 계속 그 지능형 로봇의 이 첨단 로봇을 활성화하는 그런 방안들이 연구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근데 이제 이 여기서 로봇 분야도 중국이 또 좀 약간 그 강력한 경쟁자라고 봐야 되나요? 내후년까지 휴머노이드의 대량 생산을 실행을 할 것이다라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27년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달성하겠다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중국이 이 부분에서도 상당한 경쟁력 어느 정도 경쟁력입니까? 물론 아직 그런 외부의 평가, 외부의 시선에서는 뭐 중국이 아직 기술력이 좀 부족하다 이런 평가들도 많기는 하지만은 이 중국 정부의 강력한 이제 지원책, 여러 가지 육성책들을 바탕으로 해서 빠르게 기술 발전 그리고 시장 성장이 나오고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저희 뭐 국내 시장에 이미 많이 보급되어 있는 서빙 로봇 같은 경우도 거의 뭐 80% 90%는 이제 중국산 로봇이고 그리고 물류창고에 들어가는 일부 이제 물류 로봇들도 웬만하면 이제 중국산 로봇들이고 저희가 알게 모르게 이런 중국 로봇 기업들의 침투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는 뭐 휴머노이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첨단 로봇들 분야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산업 육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필요한 AI 기술까지도 같이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중국을 절대 얕봐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미국이 이제 이 반도체 규제 이런 걸 하면서 중국의 어떤 기술이 첨단화되는 거를 약간 제동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이 로봇 분야도 사실 AI하고 합쳐지면은 어떤 쪽으로 활용될지 뭐 상당히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로 확장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미중 갈등은 없습니까? 일단은 뭐 지금 아직까지 뭐 직접적인 그런 갈등 자체는 없기는 하지만은 이제 과거에 미중 무역 갈등이 발생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양국 간의 이제 무역 규제 같은 것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미국한테 이제 저희가 중국이 여러 가지 물건들을 이제 수출을 할 때 이런 첨단 로봇들이나 이런 일부 첨단 분야에 대해서는 미국이 보복 관세 상당히 높은 관세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일단 어느 정도 좀 이제 저희가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장기적으로 중국이 빠르게 AI 기술이나 로봇 기술이 발전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반대쪽 분야와 마찬가지로 좀 일정 부분 좀 이제 강력한 규제들이 같이 좀 동원될 수 있는 가능성들은 여전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 이런 첨단 로봇이라는 것도 사실 반도체가 좌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능형 반도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거에 따라서 그 반도체 규제가 이 중국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딱 이 로봇에도 여러 가지 반도체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뭐 특히 뭐 엔비디아라든지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반도체 칩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만약에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 쪽에다가 뭐 반도체 수출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은 뭐 로봇 산업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겠으나 이 중국 내부적으로도 뭐 반도체 산업 육성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 기술에 대한 내재화들을 추진을 하고 있어서 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좀 중장기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로봇이라는 것이 좀 우리가 위험하고 힘든 거 이런 거를 뭐 지치지 않고 24시간 할 수 있다는 게 강점인데 삼성전자가 내년 중에 웨어러블 로봇 이 봇핏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고령자 장애인 등 거동 불편한 분들의 보행을 돕는 로봇이다. 그래서 이거 어떤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일단 사실 제가 뭐 웨어러블 로봇이다라고 하면 잘 이 상상이 안 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요즘 이제 저희 뭐 밖에 보시면은 전기 자전거가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뭐 타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전기 자전거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기존의 자전거랑 다르게 페달을 저희가 살짝 밟으면은 그 전기적인 그런 구동 모터의 힘을 활용을 해서 더 빠르게, 더 쉽게 이제 나아갈 수 있게끔 이제 도와주는 그런 이제 장치 그런 기능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웨어러블 로봇도 비슷한 형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보행을 할 때 이런 저희가 보행할 때 있어서의 힘의 부하를 좀 더 경감시켜 주거나 그러면서 이 고령자분들이 걷기 어려우신 분들이 좀 걷기 더 편하게끔 만들어주는 이제 측면들도 있고 반대로 이제 부하를 더 강하게 걸면서 어떻게 보면 운동 효과까지도 발생을 할 수가 있어서 뭐 고령자 이런 보행 거동 불편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젊은 층들까지도 이런 운동 효과를 노려서 피트니스 용도까지 좀 활용이 될 수 있는 폭넓게 쓰일 수 있는 그런 로봇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이 단순히 뭐 산업 현장, 물류 현장이나 무슨 뭐 식당 서비스 이 수준이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 일상 속에 아주 곳곳에 파고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네. 네,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올해는 이 협동 로봇에 대한 이슈가 많았던 해인 것 같은데요. 시장 조사 기관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글로벌 협동 로봇 시장 규모가 2020년에 1조 원에서 내후년 2025년에 6조 4,500억. 그러니까
5년 사이에 6배가 된다 이런 전망이 나와 있는데요. 이 협동 로봇 시장 성장성 어느 정도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지금 협동 로봇 시장성에 대해서는 뭐 저도 그렇고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많은 기대들을 걸고 있습니다. 방금 이제 저희가 금액 기준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대수 기준으로도 같이 설명을 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 이제 글로벌 연간 수요가 한 7만 대 정도 있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2030년대 되면은 그 규모가 한 40만 대 정도까지 연간 수요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연평균으로 보면 한 20%씩 꾸준히 성장을 하는 그림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근데 연간 뭐 40만 대가 어느 정도 규모냐, 뭐 대수로 봤을 땐 그렇게 크지 않아 보이는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뭐 자동차 공장이나 뭐 전기전자 공장에서 이미 많이 쓰이고 있는 전통적인 산업용 로봇 연간 규모가 40만 대에서 50만 대인 점을 고려를 하면은 상당히 좀 크게 성장을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앞으로 이 성장률은 더 저희가 초과해서 달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 협동 로봇이 단순히 뭐 산업용 로봇이지만 제조 현장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뭐 치킨 튀겨주거나 커피 내려주거나 이런 서비스 용도로도 활용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물류창고 이쪽에서도 박스 들어주고 내려주는 용도로 같이 활용이 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결국 이 협동 로봇 자체가 뭐 말이 협동 로봇이지 결국 로봇팔이고 그 로봇팔을 어떻게 쓰는가 그 활용 용처 그 어플리케이션 어떻게 개발을 하는가에 따라서 이 시장 확대 속도가 좀 좌지우지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사고 한 번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로봇이 잘못 인식해가지고 네. 사람을 이렇게 해서 좀 사망한 사고가 있었는데 이런 사고는 좀 이례적인 거죠. 굉장히 좀 이례적이다라고 보실 수도 있고 그런데 매년 그런 사고들이 뭐 한두 번씩은 꼭 발생을 없지 하고 않군요.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이제 사고가 났었던 로봇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산업용 로봇이어서 기존에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협동 로봇과 다르게 센서나 이런 부분에서 좀 취약하고 안전성이 좀 낮은 그런 로봇이어서 이런 사고들이 좀 발생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이제 계기들로 하여금 좀 더 안전한 로봇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협동 로봇 수요가 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냥 로봇이 아니라 첨단화된 로봇이 등장하면 그런 사고도 예방할 수 있고 네.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발전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 역시 협동 로봇이 주축인데요. 이 두산 로보틱스가 국내 로봇 회사 중에서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있다고요.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지금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올해 다트 스위트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플랫폼이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쉽게 말해서 이제 휴대폰의 그런 앱스토어 같은 형태로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뭐 앱스토어 같은 경우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 이제 만들어가지고 앱을 올리고 그리고 사용자들이 그걸 다운받아서 쓰는 이제 그런 하나의 생태계로 보실 수가 있는데 로봇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이 있을 수가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뭐 두산 로보틱스나 아니면 로봇 엔지니어 분들이 개발을 해서 그런 앱스토어에다가 올리게 되면은 이제 그걸 필요하신 분들이 다운받아서 쓰는 그런 형태로 이제 같은 이제 핸드폰 앱 생태계처럼 이제 만들어 가겠다라는 부분들이고 사실 이런 측면에서 아직 이런 시도들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없습니다. 거의 네. 없다고 보실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좀 새로운 시도이고 신선하다 저는 그러면 이 판단하고 로봇이라는 하드웨어가 그런 그 앱을 다운받아서 다른 행동을 이렇게 하게 만들 수 있는 뭐 이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단순히 뭐 서빙만 하던 로봇이 뭐 네. 설거지까지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네. 뭐 이제 거기엔 앞으로 이제 AI라든지 이런 더 첨단 기술들이 접목이 돼야 되겠지만은 지금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것들은 이제 용접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아니면 뭐 도장, 뭐 칠하는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표준화된 그런 동작 계획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 플랫폼에 올라가게 되고 이제 그것들을 이제 사용자분들이 다운받아서 쓰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물론 단기간에 그 생태계가 빠르게 커지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한 5년 뒤, 10년 뒤를 바라봤을 때는 좀 시장을 선점하는 그런 부분들도 기대가 되지 않을까. 플랫폼을 갖는다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두산 로보틱스가 기존 뭐 고성장세에다가 신사업이 더해지면서 외형이나 뭐 수익성도 괜찮아질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요. 현재 협동 로봇에서 매출의 대부분이 나와요. 하지만은 로봇 8 또는 뭐 스마트 팩토리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겠다는 구상인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앞으로 좀 성장성이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이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협동 로봇 이제 메인으로 하고 계시는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 이 로봇 시장의 이제 성장이 뭐 단순히 협동 로봇뿐만 아니라 뭐 물류 로봇이나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나올 수 있다는 점들을 고려를 하면 앞으로 그런 외형이나 그런 사업 확대들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상장 당시 가장 강조를 했었던 게 뭐 AMR 이 기업을 이제 일부 지분 투자를 하거나 뭐 인수를 한 형태로 진출을 네.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2027년까지 매출액 한 1,100억 정도를 이제 내는 거를 이제 목표로 하고 로봇팔은 있는 주로 상황. 어떤 데 쓰이는 겁니까? 어떤 거예요? 로봇팔은 어떤 데 주로 로봇팔은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공장에서 작업하는 데 쓰이기도 하고 자동차 조립하는 게 그게 로봇?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더해서 이제 이동형 로봇들, 납작한 형태의 AMR 이 기업을 이제 저희가 같이 좀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마 내년쯤에 투자
투자가 집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좀 내년이 가장 좀 이제 기대되는 해이면서 이제 관건이 될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두산 로보틱스가 최근 식음료 벤처기업 파운더스 유니온 여기하고 MOU를 체결했다고 하는데 이게 서빙 로봇에 본격적으로 이제 나서겠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근데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서빙 로봇은 한 70~80% 전부 다 중국산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가성비가 문제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중국산 로봇들이 대략 국내 시장에서는 뭐 1,000만 원, 뭐 초반대, 1,000만 원 중반대 이렇게 유통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뭐 일반적으로 국내 기업이나 아니면 뭐 미국 이런 해외 기업 대비해서 상당히 좀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이제 국내 기업들이 이런 서빙 로봇 시장에서 그런 중국의 점유율들을 좀 뺏어오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로는 가성비, 가격을 좀 저렴하게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금 회사 측에서 뭐 중국산 로봇보다도 더 저렴하게 이 로봇을 공급할 수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점유율을 뺏어서 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여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가격만 좋다고 해서 쓰는 것들은 또 아니어가지고 이 중국산 로봇들이 이미 시장에 많이 들어와서 많이 쓰이면서 기술적으로 많이 고도화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같이 고도화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더 고도화하면서 가격은 더 싸게. 이거 쉽지 않은 네, 과정인 것 굉장히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네. 자, 로봇 기업들이 이제 물류나 의료기기, 방산 기업하고도 협업해서 결실을 내고 있는 사례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습니까? 일단은 지금 뭐 연초부터 해서 로봇 기업들이 이제 다양한 기업군들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MOU도 굉장히 많이 체결을 하고 계시고 있고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로봇 사업 관련해 가지고 MOU가 몇 건이 체결이 되었었는가 제가 이제 세어봤더니까 한 40건 정도 체결이 됐었었는데 올해는 이미 상반기에만 40건 이상이 체결이 되면서 다양한 뭐 기술 협력, 사업 협력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것들이 뭐 당장 뭐 사업으로 가시화되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시장에 관심이 커지는 만큼 실제 기업들 간의 협력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시장 성장 초입 국면에 딱 진입을 한 그런 상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지금 로봇이 많이 활용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로봇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단기 관점에서는 여전히 로봇 종목들은 이제 더 모멘텀 이슈 중심으로 좀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 이후부터는 좀 이런 실적들까지 보면서 이제 선별적 투자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뭐 주요 기업으로는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제 탑픽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기타 이제 관심 기업으로는 뭐 두산 로보틱스까지 해서 같이 좀 보시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로봇 산업이 마치 1차 전지나 전기차처럼 앞으로 커질 거라는 거에선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도 약간 옥석 가르기는 필요하다 이렇게 조언해 주셨습니다. 자, 유진투자증권 양승윤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